쥐약을 먹고도 죽지 않은 남편의 충격적인 반전. 내연남 때문에 감옥까지 가게 된 그녀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장미숙입니다. 올해 55이죠. 이 작은 음식점을 운영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국물 우리고 반찬 준비하고 손님들 맞이하는 게 제 일상이에요. 사장님, 오늘도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단골 손님인 김 사장이 인사를 건넵니다. 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은 근처 건물주라면서요. 매일 이런 소박한 음식점에서 식사하면서도 부동산 몇 채씩 굴리고 있다니까요. 부러웠습니다. 오태성이 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성실한 사람이죠. 공무원 출신이라 그런지 모든 일을 꼼꼼하고 차근차근 해요. 저와는 정반대 성격입니다. 여보, 오늘 매출이 좋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스러워요. 태성이 만족스럽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정도로 만족할 수는 없었거든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빠져나간 후 저는 카운터에 놓인 잡지를 펼쳤습니다. 연예인들이 들고 다니는 명품 가방 특집이었어요. 하나에 몇백만 원씩 하는 가방들이 줄줄이 나와 있었죠. 아, 정말 예쁘다.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습니다. 특히 샤넬 클래식백이 눈에 들어왔어요.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그 가방을 보니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우리도 조만간 건물 하나는 살 거야. 저는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에게 살짝 들리도록 말했어요. 물론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말하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태성이 제 말을 듣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수가, 그런 헛된 꿈 꾸지 말고 검소하게 살자. 우리한테는 이 정도면 충분해. 충분하긴 뭐가 충분해요. 남들은 다 잘 사는데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해요.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남편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꿈도 없고 욕심도 없어요. 그냥 현재에 만족하며 살자는 거죠. 저녁 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저는 밝은 표정으로 주문을 받으며 서빙을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 저만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학창 시절에는 저도 꽤 인기가 많았거든요. 예뻤고 공부도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가 됐습니까? 기름 냄새 밴 앞치마를 두르고 매일 같은 일의 반복이에요. TV에서는 연예인들이 해외여행 다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명품샵에서 쇼핑하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들이요.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었어요. 미수가, 너무 늦지 말고 들어와. 태성이 먼저 집으로 들어가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서 가게 정리를 했어요. 카운터 위에 놓인 그 잡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명품 가방들이 저를 유혹하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저도 저런 가방을 들고 다니고 싶었습니다. 고급 카페에서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백화점에서 마음껏 쇼핑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통장에는 고작 몇백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매달 가게 임대료에 재료비, 생활비까지 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사는 건지 정말 궁금했어요. 잡지 속 모델이 들고 있는 가방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저런 가방을 가질 거라고요. 이런 평범한 삶에서 벗어나 화려하고 멋진 삶을 살 거라고 말이에요. 그때는 몰랐죠. 그 작은 욕심이 저를 어떤 나락으로 이끌게 될지를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시작되려는 찰나에 낯선 손님이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정장을 멋지게 차려입은 남자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왠지 그 사람에게서 여느 손님과는 다른 느낌이 났거든요.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남자는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주문했습니다. 목소리도 부드럽고 매너도 좋았어요. 나이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죠. 저는 정성스럽게 김치찌개를 끓여 내왔습니다. 평소보다 김치를 더 많이 넣고 돼지고기도 푸짐하게 넣었어요. 와, 정말 맛있겠네요. 냄새부터 다르네요. 그 사람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오랜만에 듣는 진심 어린 칭찬 같았거든요.
많이 드세요. 부족하면 더 가져다 드릴게요.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신 거죠? 정말 손맛이 느껴져요. 그 사람은 한 숟가락 떠먹더니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칭찬을 들었던가 싶었거든요. 태성은 뒤에서 묵묵히 설거지만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관심도 없는 듯 했죠. 제가 박준호라고 합니다. 앞으로 자주 올 것 같은데 잘 부탁드려요. 준호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명함까지 건네주더군요. 투자 컨설팅 회사 대표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 저는 장미숙이에요. 언제든 오세요. 저는 명함을 소중히 받았습니다. 준호가 나간 후에도 한참 동안 그 명함을 들여다봤어요. 이튿날 준호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된장찌개를 주문했어요. 어제 집에 가서도 김치찌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왔습니다. 정말요? 고맙습니다. 저는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오랜만에 제 요리를 제대로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준호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업 이야기도 하고 요즘 경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그런데 말하는 방식이 참 세련됐어요. 사장님은 참 대단하세요. 이런 맛있는 음식을 만드시다니. 손님들이 행복하겠어요. 준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자로서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자 준호는 완전히 단골이 되었습니다. 거의 매일 점심때 와서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항상 저를 칭찬해 주었죠. 미숙 씨, 오늘은 어떤 메뉴를 추천해 주실래요? 오늘은 부대찌개가 특히 맛있어요. 어제 새로 들어온 햄을 넣었거든요. 그럼 부대찌개로 주세요. 미숙 씨가 추천하는 메뉴는 항상 맛있으니까요.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태성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태성은 항상 현실적이고 재미없는 이야기만 했는데 준호는 저를 특별한 사람으로 대해 주었어요. 어느 날 준호가 말했습니다. 미숙 씨는 왜 이런 작은 가게에서 일하세요? 능력도 있고 매력도 있는데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뭔 소리예요. 저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인걸요. 아니에요. 미숙 씨는 특별해요. 제가 봐온 사람들 중에 미숙 씨만큼 매력적인 사람은 없었어요. 준호의 말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어요. 그 후로 준호는 가끔 투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부동산 투자하기 좋은 물건들이 몇 개 나왔어요. 수익률도 괜찮고요. 부동산이요? 저희는 그런 거 할 돈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씩이라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미숙 씨 같은 분이 투자하면 분명 성공할 거예요. 준호의 말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저도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날 밤 태성에게 준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새로운 단골 손님이 있는데 참 좋은 사람 같아요. 그래? 그런 손님이 있으면 좋지. 태성은 별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어요. 저는 조금 서운했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져주면 안 될까요? 준호를 만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는 확실히 달라진 제 모습을 느꼈어요. 화장도 더 신경 쓰게 되고 옷도 예쁜 걸로 골라 입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준호가 제 인생에 변화를 가져다 줄 것 같았어요. 준호와 가까워진 지 2달이 지났을 때 저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날 준호가 평소보다 기운 없어 보였어요. 오늘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시계가 고장나서 좀 짜증나네요. 준호가 손목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정말로 시계가 멈춰 있었어요. 새로 사시면 되잖아요. 그렇긴 한데 요즘 투자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요. 좋은 물건이 나와서 거기에 다 넣었거든요. 준호의 말에 제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좋은 사람이 시계 하나 살 돈이 없다니요. 어떤 시계를 원하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정확한 시계면 충분해요. 그날 저녁 저는 백화점에 갔습니다. 시계 매장에서 멋진 시계들을 구경했어요. 준호에게 어울릴 만한 시계를 찾고 있었거든요. 손님 이 시계 어떠세요? 요즘 인기가 많은 모델이에요. 직원이 추천한 시계는 정말 멋있었어요. 가격을 보니 150만 원이었습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죠. 하지만 저는 그 시계를 샀습니다. 카드로 결제하면서도 가슴이 떨렸어요. 다음 날 준호가 오자마자 저는 시계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시계요. 어제 고장 났다고 하셔서요. 준호가 상자를 열어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런 비싼 걸 왜 사셨어요? 받을 수 없어요. 괜찮아요. 제가 사고 싶어서 산 거예요. 미숙 씨, 정말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준호가 진심으로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서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일주일 후 태성이 카드 명세서를 보고는 화를 냈어요. 여보, 이게 뭐야? 백화점에서 150만 원이나 썼어? 아, 그거요? 필요한 게 있어서 샀어요. 필요한 게 뭔데 이렇게 비싸? 저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시계가 고장나서 새로 샀어요. 태성이 제 손목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제가 여전히 예전 시계를 차고 있었거든요. 그럼 새 시계는 어디 있어? 아직 수리 중이에요. 거짓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 달 후 준호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숙 씨, 혹시 투자에 관심 있으세요?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겼거든요. 투자요? 저는 잘 몰라요. 간단해요. 새로 생기는 건물에 투자하는 건데 수익률이 정말 좋아요. 최소 100만 원부터 할 수 있어요. 준호의 설명을 들으니 솔깃했어요. 정말로 돈을 벌 수 있다면 좋잖아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적금을 해지하면 1,000만 원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저는 준호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말요? 미숙 씨, 정말 현명한 결정이에요. 6개월 후에는 2배로 돌려드릴게요.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설렜어요. 정말로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적금을 해지한 걸 태성에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투자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 후로 준호는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작은 선물을 해달라고 했어요. 미숙 씨, 혹시 넥타이 하나 사주실 수 있어요?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넥타이가 없어서요. 옷도 하나 필요한데요. 투자자들 만날 때 입을 정장이 필요해서요. 저는 그때마다 선뜻 사주었어요. 준호가 성공해야 제 투자금도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카드 사용액이 늘어갔습니다.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쓰게 되었어요. 태성은 점점 더 자주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뭘 그렇게 많이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쓰면 우리 망해. 별거 아니에요. 가게 운영하다 보면 이것저것 필요한 게 많아요. 저는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태성이 통장을 확인하고는 펄쩍 뛰었어요. 적금이 왜 해지됐어? 여보, 설명해. 그게 가게 자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지 마. 가게 매출은 멀쩡하잖아. 태성이 정말 화났습니다. 이렇게 화내는 태성을 본 적이 없었어요. 당신 이렇게 살면 정말 이혼이야. 태성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혼이라니요. 설마 진심일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태성이 저를 떠날까요?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화가 났어요. 제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왜 태성은 이해해 주지 않는 걸까요? 태성이 이혼을 언급한 후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로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저는 억울했습니다. 제가 뭔가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왜 태성은 방해만 하는 걸까요? 그런 제 마음을 준호가 달래주었어요. 미숙 씨, 요즘 많이 힘드시죠? 네, 남편이 자꾸 제가 하는 일을 반대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남자들은 변화를 싫어하거든요. 특히 부인이 성공하는 걸 못 견뎌해요. 준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미숙 씨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분이에요. 지금까지 재능을 묻어두고 사신 거죠.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하죠. 미숙 씨 같은 분이 왜 이런 작은 가게에서 평생을 보내야 해요? 더 큰 꿈을 꾸셔도 돼요. 준호의 말에 제 마음속 불만이 더욱 커졌습니다.
정말 저는 이런 삶에 만족해야 할까요? 그날 저녁 태성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요? 요즘 당신 너무 달라졌어요. 예전 같지 않아요. 태성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짜증이 났어요. 저는 그대로인데요. 당신이 저를 이해 못하는 거죠. 이해? 무엇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집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쓰고 적금까지 해지하고 제 돈 아니에요. 제가 번 돈을 제가 쓰는데 왜 간섭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태성이 너무 속상하게 굴었거든요. 우리 돈이잖아요. 부부가 함께 모은 돈인데 상의도 없이 그렇게 쓰면 어떡해요? 상의? 당신은 항상 안 된다고만 하잖아요. 제가 뭘 하려고 해도 반대만 하고. 당신이 하려는 게 위험해 보이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요즘 새로 사귄 사람 때문인가요? 태성이 예리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예요? 새로 사귄 사람이라니요. 가게에 자주 오는 남자 있잖아요. 당신이 그 사람 이야기 자주 하던데요. 태성이 준호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냥 단골 손님이에요. 당신은 왜 그렇게 의심만 해요? 의심이 아니라 걱정이에요. 당신이 이상한 사람에게 속고 있는 것 같아서요. 속는다고요? 제가 그렇게 바보 같아 보여요? 저는 정말 기분이 나빠졌어요. 태성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 씨, 저 너무 힘들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자꾸 준호 씨를 의심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을 모두 반대해요. 전화 너머로 준호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숙 씨, 정말 안 됐네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어요. 네, 정말 힘들어요. 미숙 씨는 정말 불행하세요. 이런 멋진 분이 왜 그런 남편 때문에 고생해야 해요? 준호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미숙 씨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남편만 없으면 우린 행복할 텐데. 준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만 없으면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미안해요. 그냥 미숙 씨가 너무 불쌍해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하지만 준호의 말은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혔어요. 정말 태성만 없으면 저는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태성이 또 카드 명세서를 보고 화를 냈어요. 또 이렇게 많이 썼어? 이번 달에만 300만 원이야. 가게 운영비라고 했잖아요. 거짓말하지 마. 가게에 뭘 그렇게 많이 사? 태성이 정말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왜 저만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요? 저도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살고 싶으면 제대로 살아. 이런 식으로 돈 쓰면 우리 다 망해. 망하면 어때요? 어차피 이런 생활 지겨워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이런 생활이 지겨웠거든요. 태성이 저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정말이에요. 저는 이런 삶 원하지 않아요. 그날 밤 태성은 말없이 짐을 쌌어요. 그리고 친구 집에 가서 며칠 있겠다고 했습니다. 좀 떨어져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둘 다 머리 좀 식히고요. 태성이 나간 후 집은 텅 비었어요. 하지만 저는 시원했습니다. 이제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밤이 되자 무서웠어요. 혼자 있으니 외롭고 불안했거든요. 준호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자유롭게 사실 수 있겠네요. 자유롭긴요. 무서워 죽겠어요. 미숙 씨,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제 정말 행복해질 수 있어요. 준호의 말에 저는 조금 위로가 되었어요. 정말 새로운 시작일까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태성이 영영 돌아오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럼 저는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위험한 생각이었지만 저는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어요. 태성이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워서 좋았는데 점점 외로워졌어요. 준호가 자주 와서 위로해 주었지만 밤이 되면 혼자라는 생각에 무서웠어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게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태성이 없으니 혼자 서는 일이 벅찼거든요. 미숙 씨, 요즘 많이 힘드시죠?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혼자 하니까 정말 힘들어요. 남편분은 언제 돌아오세요? 모르겠어요. 연락도 안 해요.
사실 태성에게 먼저 연락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태성이 갑자기 집에 돌아왔어요. 여보, 집에 왔어요. 어머, 왜 갑자기? 저는 놀라면서도 반가웠어요. 생각해보니 집을 나간 제가 잘못이었네요. 미안해요. 태성이 먼저 사과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저도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우리가 부부인데 이런 일로 싸우면 안 되죠. 태성이 화해를 청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준호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칠 후 준호를 만났을 때 태성이 돌아온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준호는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미숙 씨는 행복하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남편이 돌아와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예요. 준호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태성은 여전히 제 투자에 대해 모르고 있었거든요. 미숙 씨,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건강을 해쳐요. 건강이요? 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거든요. 특히 미숙 씨 같은 분은 더 조심해야 해요. 준호가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태성이 갑자기 사라지는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울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해방감을 느꼈어요. 꿈에서 깨고 나니 마음이 이상했어요. 왜 그런 꿈을 꾸었을까요? 다음 날 태성이 복통을 호소했어요. 배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명치 부근이 쓰려요.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태성이 얼굴을 찡그렸어요.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이었는데 요즘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병원에 가봐요. 괜찮아요. 소화제나 먹으면 될 거예요. 하지만 며칠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결국 태성은 병원에 갔습니다. 위험이 좀 있네요. 약 처방해 드릴 테니 꾸준히 드세요. 의사가 말했어요. 태성은 약봉지를 받아왔습니다. 매일 식후에 먹으라고 하네요. 태성이 약을 보여주었어요. 하얀 알약이 여러 개 들어 있었습니다. 꼭 챙겨 드세요. 네, 알겠어요. 태성은 의사 말을 잘 듣는 편이라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그 약에 다른 것을 섞으면 어떨까요?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지우려 했어요. 하지만 준호를 만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숙 씨, 남편분 위 아프다고 하시던데 어때요? 약 먹고 있어요. 오래 앓으면 안 되는데요. 위험이 심해지면 위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거든요. 준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덜컥했어요.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요? 모르죠.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니까요. 그날 저녁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생활용품 코너를 지나다가 쥐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인지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그 쥐약을 보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저는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하지만 며칠 후 다시 마트에 갔을 때 저는 그 쥐약을 샀습니다. 왜 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충동적으로 산 거였어요. 집에 와서 쥐약을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사용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샀을 뿐이에요. 그런데 태성이 약을 먹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쥐약이 생각났어요. 하얀 알약을 물과 함께 삼키는 태성을 보며 저는 상상했어요. 만약 그 약에 조금만 무언가를 섞으면. 아니에요. 이런 생각은 정말 나쁜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그 생각이 맴돌았어요. 태성만 없으면 저는 자유로워질 수 있잖아요. 준호와도 마음껏 만날 수 있고 투자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일주일 후 저는 마침내 그 일을 저질렀습니다. 태성이 샤워를 하는 동안 저는 조심스럽게 약을 꺼냈어요. 그리고 쥐약을 아주 조금만 가루로 만들어서 약에 발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말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그 약을 다시 약병에 넣었어요. 약 드세요. 저는 평소처럼 태성에게 약을 건넸어요. 태성은 별 의심 없이 약을 삼켰습니다. 고마워요. 태성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이었어요. 돌이킬 수는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해방감도 느꼈어요.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쥐약을 처음 먹인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태성은 여전히 멀쩡했어요. 오히려 위험이 조금 나아졌다고 하더군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혹시 양이 적었나?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이 넣으면 들킬 수도 있잖아요. 며칠 후 준호를 만났을 때 이야기했어요. 남편이 약을 먹는데도 위험이 잘 안 나아요. 그래요? 이상하네요. 보통은 일주일이면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혹시 약이 잘못된 건 아닐까요? 설마요. 그 의사는 실력이 좋기로 유명한데요. 준호의 말에 저는 의아했어요. 정말 약이 잘못된 걸까요? 다음날 저는 조금 더 많은 양의 쥐약을 약에 발랐어요. 이번에는 분명 효과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또 일주일이 지나도 태성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더 건강해 보였어요. 이상하다.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들킬 수도 있잖아요. 더 큰 문제는 가게 상황이었어요. 준호에게 투자한 돈의 수익이 나올 시기가 다가왔는데 연락이 뜸해지고 있었거든요. 준호 씨, 투자 수익은 언제쯤 나와요? 아, 그게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요. 늦어진다고요? 6개월이라고 하셨잖아요. 죄송해요. 한 달만 더 기다려주세요.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준호의 말에 저는 불안했어요. 혹시 사기는 아닐까요? 아니에요. 준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후 준호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숙 씨, 혹시 추가 투자 가능해요? 추가 투자요? 네, 더 큰 수익을 위해서는 투자금을 늘려야 해요. 지금도 1,000만 원이나 투자했는데요. 1,000만 원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최소 2천만 원은 되어야 큰 수익을 볼 수 있어요. 준호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갑자기 추가 돈을 요구하다니요.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원금만 돌려드릴게요. 원금만요? 수익은 어떻게 돼요? 추가 투자 없이는 수익을 낼 수 없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지금까지 제 돈이 어떻게 됐어요?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어요. 하지만 수익을 내려면 추가 투자가 필요해요. 준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다정하지도 않았고 비즈니스적으로만 말하더군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화가 났어요. 준호가 저를 속인 건 아닐까요? 그날 밤 태성에게 말했어요. 여보, 혹시 투자 사기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해요? 투자 사기?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냥 궁금해서요.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하고 경찰에 신고해야죠. 그런데 왜요? 태성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얼른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정말 사기를 당한 걸까요? 며칠 후 준호가 가게에 와서 말했어요. 미숙 씨, 생각해보니까 1,000만 원으로도 어느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하지만 시간이 좀 더 걸려요. 1년 정도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6개월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1년이라고 하네요. 저는 점점 의심스러웠어요. 그리고 혹시 당분간 개인적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도움이요? 내 사업이 어려워서 생활비가 부족해요. 준호가 돈을 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해요? 한 500만 원 정도요. 곧 갚을게요. 500만 원이라니요. 지금 제 상황에는 너무 큰 돈이었어요. 지금은 여유가 없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준호가 차갑게 말하고는 가게를 나갔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준호가 저를 이용했다는 걸요. 처음부터 투자는 거짓말이었고 제 돈을 빼먹으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바보 같은 내가. 저는 울음이 나왔어요. 정말 어리석었어요. 며칠 후 준호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가게에도 오지 않았고요.
결국 저는 사기를 당한 거였어요. 1,000만 원이 다 날아간 거죠. 더 큰 문제는 태성에게 들킬까 봐 두렵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태성에게 쥐약을 먹인 일도 말할 수 없었어요.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질렀거든요. 저는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몰린 기분이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날 밤 태성이 약을 먹는 모습을 보며 저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태성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저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준호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저는 완전히 절망적이었어요. 1,000만 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잖아요. 더 큰 문제는 태성에게 들킬까 봐 전전긍긍하는 거였어요. 벌써 한 달째 쥐약을 먹이고 있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저는 점점 더 많은 양을 넣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금씩이었는데 이제는 꽤 많은 양을 넣고 있었죠. 그런데도 태성은 멀쩡했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태성이 말했어요. 미수가 나 병원에 검진 받으러 가야겠어. 왜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정기 검진 받을 때가 됐어. 태성이 병원에 간다고 하니 불안했어요. 혹시 이상한 게 발견되면 어떡하죠? 같이 갈까요? 괜찮아. 혼자 갈게. 태성이 병원에 간 사이 저는 집에서 안절부절 못했어요. 만약 쥐약 성분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시간 후 태성이 돌아왔어요. 어떠셨어요? 별 이상 없다고 하네. 위험도 많이 나아졌다고 해. 다행이네요. 저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의아했어요. 위험이 나아졌다고요? 제가 쥐약을 먹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의사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이상한 말이요? 처방해준 약에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 제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특별한 성분이요. 응. 톡성 물질을 중화시키는 성분이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넣었다고 하더라고.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독성 물질을 중화시키는 성분이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글쎄, 잘은 모르겠지만 몸에 해로운 게 들어와도 해독시켜준다는 뜻인 것 같아. 태성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제가 넣은 쥐약이 모두 중화됐다는 말인가요? 의사가 왜 그런 약을 줬을까요? 몰라. 그냥 위험치료제라고 했는데.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만약 정말로 약에 해독 성분이 들어있다면 제가 한 짓이 모두 소용없었다는 뜻이잖아요. 다음 날 태성이 또 병원에 갔어요. 이번에는 정밀 검사를 받겠다고 하더군요. 왜 갑자기 정밀 검사를요? 그냥 확실히 하고 싶어서. 태성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혹시 뭔가 눈치챈 걸까요? 오후에 태성이 돌아왔을 때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요? 의사와 상담했어요. 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그래서요? 의사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태성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의사가 처방한 약에는 중금속이나 톡성 물질을 해독하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 네. 그런데 왜 그런 약을 줬는지 아세요? 저는 입술이 바싹 말랐어요. 몰라요. 의사가 말하길 제가 톡성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예방 차원으로 넣었다고 해요. 태성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혈액 검사 결과 정말로 쥐약 성분이 미량 검출됐다고 하더라고. 저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해독제 덕분에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요. 태성이 일어나서 약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약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저 이제 알고 있어요. 뭘 안다는 거예요? 당신이 제게 뭘 했는지 알고 있어요. 태성이 약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켰어요. 당신 나 죽이려고 한 거 다 알고 있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여보. 처음에는 의심만 했어요. 당신이 너무 달라져서요. 태성이 차분히 말했어요. 그래서 의사에게 상담했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해독제를 섞어달라고요. 그럼 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뭔가 시도할 거라는 걸요.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태성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니요. 왜 미리 막지 않았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그냥 의심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태성이 슬픈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미수가 정말 그렇게 나를 미워했어요?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왜 그랬어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불만이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준호에게 속은 일, 투자 사기 당한 일, 모든 걸 말했어요. 태성은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그 남자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네. 정말 바보 같았어요. 미수가 이제 끝이에요. 태성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뭐가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 결혼 생활이요. 더 이상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날 밤 태성은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저는 살인 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경찰서 조사실은 차갑고 무서웠어요. 형사들이 저를 번갈아가며 신문했습니다. 장미숙 씨, 남편에게 쥐약을 투여한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짓말할 힘도 없었어요. 언제부터 얼마나 오랫동안 했습니까? 한 달 반 정도요. 동기가 뭡니까? 동기라니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모든 게 싫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박준호라는 남성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한테 속았어요. 투자 사기 당했습니다. 형사들은 차근차근 모든 걸 기록했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게 되다니요. 며칠 후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법정에 서니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피고인 장미숙은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독성 물질을 투여하여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태성도 증인으로 나왔어요.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지만 한 번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의 눈에서 깊은 슬픔을 봤어요. 피해자는 아내의 행동을 의심하고 미리 해독제를 복용하여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선처를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다행히 실제 피해는 없었지만 살인의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판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어요. 피고인 장미숙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방망이 소리와 함께 제 인생이 끝났어요. 교도소 생활은 지옥 같았어요. 다른 수감자들은 저를 이상한 눈으로 봤고 저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태성이 면회를 왔어요. 왜 왔어요? 이혼 서류에 사인하러 왔어요. 태성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인했습니다. 가게는 어떻게 됐어요? 정리했어요. 더 이상 할 수 없더라고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 그만해요.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요. 태성이 일어나려 할 때 저는 물었어요. 준호는 어떻게 됐어요? 사기죄로 기소됐어요. 당신 말고도 피해자가 여러 명 있었더라고요. 결국 준호도 감옥에 갔군요. 저를 이용해서 돈을 빼먹은 채로요. 3년 후 출소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태성은 이미 다른 사람과 재혼했다고 들었어요. 가게도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고요. 저는 갈 곳이 없었어요. 작은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예전의 화려한 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떤 밤에는 텅 빈 방 한가운데 앉아서 생각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정말 모르겠어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요. 준호라는 남자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 욕심 때문일까요? 아마 둘 다일 거예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고 현실에 만족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준호라는 가머니설에 넘어가서 모든 걸 잃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저질러진 일이니까요. 가끔 마트에서 예전에 사던 잡지를 봐요. 명품 가방들이 여전히 예쁘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탐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알았거든요. 진짜 소중한 건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태성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소소하게 살던 그 시절이요.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어요. 제가 모든 걸 망쳐버렸거든요. 어떤 밤에는 울기도 해요. 혼자서 조용히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말이에요. 지금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평범한 아줌마일 뿐이죠.
꿈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차거든요. 가끔 태성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예전에 평범했던 일상이 그리워요. 하지만 모든 건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아무도 원망할 수 없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났거든요. 저는 그렇게 혼자 남겨졌어요. 텅 빈 방에서 텅 빈 마음으로요. 내가 왜? 그 말만 중얼거리면서 말이에요. 사기꾼 때문에 남편까지 독살하려다 감옥까지 가게 된 그녀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